안녕하십니까. 두동고등학교 교사 곽효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3월달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문제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모두 해설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요. 두농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채점 결과를 반영해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에 관련됐던 지문을 풀이했어야 되는 풀이에 필요했던 전략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것이 답이고 답이 아닌지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갖고 계신 시험지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료실에 올려드렸던 파일을 같이 참고하셔도 되는데 8페이지에 있는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를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비문학 지문이고요. 그리고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사회 분야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기 전에요.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대비 영상을 올렸었던 게 있는데 그걸 봤던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풀이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생각을 접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의 얘기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는 지금 읽어야 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에는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지문에서 분명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문제만 보더라도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봐서 뭘 해나가는 거냐면 내가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그럼 이 전략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건데요. 하나는 지문을 읽으면서 풀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풀기를 할 문제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는 겁니다.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풀 문제들과 읽고 나서 풀 문제들을 구분을 해놓고 이제 이 전략을 세운 걸 바탕으로 지문을 읽는 거죠. 그런데 이 지문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가급적이면 문단별로 끊어 읽는 겁니다. 자, 문단별로 끊어 읽는 이유는 이래요. 분명히 이 앞에서 읽으면서 풀 문제들을 골라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단별로 끊어 읽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왜? 읽으면서 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읽고 나서 푸는 문제들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분명히 문제 안에 보기가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보기는 아마 문들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윗글을 참고하여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의 문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 이 윗글이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지문인 거죠. 이 둘은 분명히 뭘 갖고 있을 거냐면 연관성을 갖고 있을 거고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연관성 찾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읽으면서 푸는 것도 읽고 나서 푸는 것도 어떤 과정이 돼야 되냐면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과정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과정으로 읽으면서 풀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이 모의고사에서 조금이나마 좀 시간은 줄여가면서 그리고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45문제입니다. 45문제를 80분 동안 충분히 다 풀어나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쫓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방향은 이건 겁니다. 내가 45문제를 다 풀지 못했더라도 혹은 40문제까지 풀었다 하더라도 내가 푼 것만 정확하게 다 맞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이면 좋겠지만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푼 건 다 맞자고요.
두 가지 방향인 겁니다. 시간을 줄이고 이왕이면 정확하게.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선생님은 읽으면서 풀어나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여러분한테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될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답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문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자, 문제를 먼저 봅니다. 21번이요. 21번 문제를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이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문두에서 뭘 물어봤냐면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윗글은 지문이고요.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해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과 이 지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이해한 내용은 영화의 내용과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를 본 이해한 내용은 드라마의 내용과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예, 그 점만 생각하셔도 윗글에 대한 이해와 윗글의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읽으면서 푸는 게 좋을까요? 읽고 나서 푸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주고 싶은 방법은 읽으면서 풀자는 겁니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지금 내가 본 거에서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겠죠. 내가 기억해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좀 더 불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데뷔하는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요. 틀린 그림 찾기를 할 때는 내 기억을 갖고서는 틀렸냐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서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바로바로 비교하는 거죠. 그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21번은 읽으면서 푸는 문제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22번 가봅니다. 22번을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그럼 마찬가지죠. 아까 윗글에 대한 이해는 윗글의 내용과 같았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도 기억 내용과 니은 내용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표시는요, 이 22번 문제를 풀기 위해 기억과 니은을 찾기 편하도록 지문에다 표시해 준 게 아니라요, 이 지문에 표시되어 있는 기억과 니은 부분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풀으라고 여러분한테 표시를 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2번 문제는 언제 풀면 좋을까요? 기억과 니은이 나왔을 때. 아까 분명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라고 했으니까 기억에 대한 정보, 니은에 대한 정보와 22번의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기억 근처에 있겠죠. 니은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니은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만났을 때 그걸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22번도 읽으면서, 대신에 21번과는 조금 다르게 22번은 특별한 어느 부분이 되는 거죠. 기억과 니은, 기억이 있는 부분, 니은이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3번으로 가보죠.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도 많이 학생들이 틀렸는데 여기는 문두를 또 이쪽으로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디귿의 전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귿의 전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 전제라고 하는 개념부터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전제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기초가 되는 판단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마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리에 실제로 있는 건데 3단 논법은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뭘 이끌어내는 거냐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전제 1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전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전제하고 결론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전제하고 결론의 관계를 보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과 전제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보면 결론이 전제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제는 결론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나오게 된 까닭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생각을 하시고 다시 보시면 디귿의 전제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귿의 전제라고 했던 이 전제로 제시가 된 게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입니다. 얘는 전제예요. 그러면 디귿의 전제가 얘네였으니까 디귿은 뭐가 될까요? 전제에 따른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살짝 바꾸자고요. 전제라는 말을 바꾸면 결국에는 이유요, 까닭이요, 바탕이요. 요걸 찾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관계를 보셨을 때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요? 결론과 이 바탕, 까닭, 이유,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요? 자,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결론으로 놓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제로 놓일 수 있는 것. 전제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따른 결과가 되겠죠. 자, 이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걸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근거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근거에 따라서 어떤 주장이 될 겁니다. 얘네들과 얘네들은 비슷한 위상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로 바꿀게요. 자, 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할 거냐면 원빈이 잘생겼다는 주장을 할 겁니다. 자, 이건 주장이에요. 물론 사실 같지만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근거를 뭘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원빈이 잘생겼다는 주장을 하면서 장동건 아저씨의 사진을 갖고 오면 주장이 될까요? 근거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가져와야 되는 거는 누구의 사진을 갖고 와야 될 거냐면 원빈 아저씨의 사진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원빈 아저씨의 사진을 가져오는데 잘생겼다는 주장을 할 거면서 원빈 아저씨의 발을 찍은 사진을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손을 찍은 사진을 가져와도 안 될 겁니다. 뭘 찍어야 되냐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얼굴. 그러면 잘생긴 얼굴을 찍은 거를 사진으로 근거로 제시를 해야 이 주장이 성립이 되겠죠. 그럼 지금 보셨을 겁니다. 이 주장과 근거는 서로 어때야 되냐면 일치하는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들, 전제, 이유, 근거, 결론, 결과, 주장, 이 관계도 서로 어때야 되냐면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디귿의 전제를 물어봤지만 사실은 우리는 뭘 찾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디귿의 내용과 동일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될 만한 것, 까닭이 될 만한 것, 바탕이 될 만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요 맥락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22번 문제는 23번 문제는 언제 푸는 게 좋을까요? 일단 디귿이 나와야죠. 디귿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읽으면서 푸는 포인트를 한번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윗글을 참고해서요. 뭐 해라고 했냐면 보기에 뭐에 대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추론이라고 하는 말은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쩌면 여러분한테 좀 헷갈리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론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나오면,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추론이라 써놓고 그냥 이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추론이라고 하는 건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만 이 시험 자체는
한 번에 지금 여러분만 보더라도 고3 학생들이 전체가 한 40만 명 이 정도가 되는 인원이 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루어 짐작을 한다면 사실은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게 해서 하나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추론이라 써놓고 우리는 이제 이해라고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걸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추론은 아닌 겁니다. 그냥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지금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는 윗글을 참고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아까 봤던 읽으면서 풀 것인가 읽고 나서 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4번은 읽고 나서 풀어야 되겠죠. 다만 뭐 해야 될 거냐면 이 둘의 아까도 얘기했던 연관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 요걸 생각해서 읽고 나서 풀어야 될 겁니다. 자, 25번으로 가볼까요? 25번에 보면 문맥상 A부터 E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25번 문제는 읽으면서 푸는 문제일까요? 읽고 나서 푸는 문제일까요? 이게 힌트입니다. 문맥상. 자, 이 문맥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글의 흐름을 생각을 한다면 A부터 E를 놓고 우리는 글의 흐름을 본다면 A부터 E가 있을 때 각각의 지문 가운데 있을 겁니다. 글의 흐름을 생각을 한다면 어딜 봐야 되냐면 이것의 앞과 이것의 뒤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바꿔 쓴 것들의 내용을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맥락으로 봤을 때 얘는 읽으면서 푸는 게 좋을까요? 읽고 나서 푸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 읽으면서 푸는 겁니다. A, B, C, D, E라고 하는 이 표시도 A가 나왔어요. 1번, 25번에 1번 확인할 순서입니다. B가 나왔어요. 25번에 2번 맞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읽으면서 푸는 어떤 순서를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혹시라도 추가로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비문학 문제를 풀면 좋구나 라고 하는 건 3월 전국연합을 대비해서 올려놨던 영상 가운데 가장 긴 영상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맨 종이에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지문을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단의 순서대로 제시된 내용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글에 나름의 핵심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름대로 해나간 게 있었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이 있을 때 이 행정작용이 재산권에 침해를 주게 된대요. 특히 재산권의 침해 가운데서도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던 개인은 이 본인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누가 해주게 된다라고 했냐면 국가가 해주게 된대요. 자, 이런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23조 3항을 보면 이 내용은 공용침해, 내용상 이 내용이죠.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이 상황, 공용침해와 보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조항인데 이것들은 법률에서 규정이 돼야 된다라고 명시한대요. 그리고 이 공용침해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수용이 있고요, 사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문에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23조 3항은 불가분 조항이래요. 나누어질 수가 없는 조항이랍니다. 그래서 공용침해와 보상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된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 조항들을 더 얘기를 해주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23조 1항입니다. 23조 1항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법률에서 명시해서 구체화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주는 게 23조 2항입니다. 23조 2항은 재산권이 지니고 있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나름의 범주가 있는데 뭐 지문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가져오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했죠.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혹시라도 재산권 침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생기게 되면 이 재산권 침해는 보상의 대상은 아니랍니다. 헌법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제약으로서 그 제약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되고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대략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문단 부분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제약 안에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면 이건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을 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게 있는 거죠.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뭐는 보상을 하고 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충돌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경계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 이론이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경계 이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둘은,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건 침해 정도의 차이로 구별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죠. 자, 이쪽에서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를 수직선으로 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수직선으로 놨을 때 요만큼이 사회적 제약이에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경계 이론은 이거죠. 침해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되면 이 부분부터는 뭐가 된다라고 보는 거냐면 특별한 희생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니까 분명히 지금 손실보상 청구권에서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면 그거는 보상을 해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면 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되는 이 부분은 따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이거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특별한 희생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법률에서요,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 규정은 없는데 이 내에서 공용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23조 3항을 봤을 때 위반이라는 거죠. 23조 3항은 옆에서 봤지만 불가분의 조항이었고요. 공용 침해하고 보상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23조 3항을 위반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헌법에 위헌되는 거니까 위헌의 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헌에 대한 법률이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위법한 이 법률에 따른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위법한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또 23조 3항의 근거로 해서 특별한 희생이 되는 거고요. 그 특별한 희생이 돼서 이것은 보상작용이요. 보상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 논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보상을 인정해 줘야 된다면 위법한 것도 보상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23조 3항을 근거로 위헌이 되니까 이렇게요. 위헌이 되니까 경계이론의 입장은 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분리이론이죠. 자, 이제 분리이론이 얘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리이론이요. 자, 분리이론이 하고 있는 얘기는 23조 2항과 23조 3항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의사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거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하는 걸 한번 차근차근 보자면 여기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법률에서 이제 그 입법자의 의사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법률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보상 규정을 다루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입법자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거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상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보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제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특별한 희생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요 판단은, 그러니까 요 가운데서의 결정은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안에서 보상 규정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냐 특별한 희생이냐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얘기는 만약에 재산권을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법률이 23조 2항이라고 하는 23조 2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었습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23조 2항을 벗어나서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됐다면 요거는 벗어났으니까 23조 2항이라고 하는 헌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행정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얘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이론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정작용을 제거하는 쪽으로 더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였는데 분리이론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재산권 존속이라고 하는 것과 재산권을 침해한 뒤에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놓고 봤을 땐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손실을 보상하기 전에 행정작용이 제거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분리이론의 입장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문의 내용이 분명히 쉬운 건 아닙니다. 용어도 어렵고 어렵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내용에서도 읽는 중의 활동으로 혹은 읽은 후의 활동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도 연관지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정리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읽으면서 푸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은 방법인데, 오늘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도 있고요.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물어봤습니다. 아까도 문두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윗글에 대한 이해는 내용 일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찾았으면 좋았겠죠. 요거는 여기로 볼게요.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권의 재산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서 1번이 확인되시죠? 1번은 맞는 얘기였습니다. 2번을 볼게요.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공용침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용침해를 규정하는 규정은 23조 3항이었죠. 그리고 그걸 다루고 있는 건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공용침해 중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지금 파악이 되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라고 했는데, 사용이라고 하는 건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시적 사용이었어요. 그런데 제한의 경우, 제한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온 대로 사용이나 수익을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이전되지 않아요. 왜? 개인의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은 수용이었죠. 근데 수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얘는 틀린 거죠. 틀렸네요.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확인해 보죠. 3번을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일단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요. 공익을 위한 적합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문제는 풀렸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이요. 행정작용인데도 그 가운데 뭐였어야 되냐? 적법한 거여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공익을 위한 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게 된대요. 그런데 3번에서는 모든 행정작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르죠.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죠. 이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아닌 부분이 생깁니다. 아닌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이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작용에 대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어요. 행정작용의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래저래 3번은 맞는 얘기가 아니겠네요. 네 번째 거 답안을 보시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제약이라고 했을 때 이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복리를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침해와 여기서 얘기했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이라고 하는 건 23조 3항이었습니다. 그러면 23조 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공용침해로 인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계속 봤던 내용이지만 보상을 해야 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일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침해일 경우, 그러면 사회적 제약일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보상 자체를 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이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5번을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는 거죠.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용이었던가요? 아까도 봤지만은 여기도 보면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 그러니까 일정 기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사용으로 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용이 아니죠.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2번에 2번을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경계이론이었어요. 그러면 니은은 뭐였냐면 분리이론이었습니다. 우리 정리했던 내용들도 같이 보면 되겠죠. 자, 기억은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네 번째 문단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보이시죠? 좀 더 갈까요?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더 갑니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의 조항인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더 보면 자 이렇게요.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에도 이거에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맞는 얘기였죠. 2번 확인합시다. 니은은 다섯 번째 문단에 있는 분리이론이죠. 헌법 제23조 2항과 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보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2항의 규정과 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권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 반면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네 번째 문단에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럼 거꾸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지 않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보상해야 된다? 이 항상이란 말이 틀렸죠. 항상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니은도 확인하죠.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맞는 얘기일까요? 니은은 맞는 얘기였죠. 왜? 재산상의 손실 가운데서도 사회적 제약에 해당할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같은 논리로 얘는 또 맞는 얘기였죠. 그 다음 4번 봅니다. 그러면 얘가 틀렸으니까 일단 틀렸네요. 4번 봅니다. 기억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권의 청구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자, 요 말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라고 하는 건 그것이 재산권이 침해가 있을 때 이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이냐 아니면 특별한 희생이냐 라고 하는 판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계이론은 첫 번째 줄에서 분명히 두 번째 줄에서 경계이론은 양자에 따르면 이것이 침해 정도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기로 바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의 정도 맞았던 거죠. 침해 정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니은의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 라고 했던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대로 입법자가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을 한다면 보상 규정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도 4번은 확인이 되는 거죠. 5번 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보상 규정이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요. 아까도 읽었던 겁니다.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 23조 3항에 위반돼서 보상 규정이 없는 채 하는 것은 위반됐다,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23조 2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것은 여기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것은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전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색을 바꿀까요? 디귿의 전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문두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것의 어떤 나름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까닭이나 아니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 바탕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게 니은에 대한 정보, 디귿에 대한 정보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 문장을 봤을 때 이러한 경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러한 경우는 그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경우인 거고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뒤에 문장 볼게요. 디귿의 뒤에 문장.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용 정리할 때도 그랬지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존속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대요. 무엇보다 그것이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재산권을 존속하는 것, 재산권을 존재하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계속 존재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그러면 요 얘기와 같은 얘기를 찾아가야 돼요. 특히나 자꾸 갖다 대도 미안한데요, 요 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그 무언가가 일어나게 된 이유, 원인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디귿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원인, 이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대로요, 재산권 존속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걸 찾으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존속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의 전제라고 하는 걸 찾을 때는요, 그 디귿의 전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찾으면 1번부터 5번까지 됐을 때 가장 적절한 것 하나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걸 답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푸셨으면 됩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4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A 법률에 따르면, 법률 A가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한이죠. 공용침해 가운데서도 제한에 해당하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얘기했던 건 A 법률이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공용침해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한. 하지만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판단이 돼야 돼요. 요걸 이제 윗글을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분리이론은 5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인 거죠. 이 입장이래요.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는 A 법률은 위헌이라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정이 절차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합헌이래요. 원칙적으로는 합헌이래요. 그런데 왜 위헌이 됐느냐?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요, 보기에서 얘기했던 걸 분석을 해보면은 A 법률은요, 분리이론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리이론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A 법률은 입법자의 의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A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한이라고 하는 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리이론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래 사회적 제약이야 그러니까 합헌이야 라고 본다는 거고요. 하지만 사회적 제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어떤 재산권 침해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요 보기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윗글의 내용이랑 연결지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겠군. 23조 2항 무슨 얘기였냐면 23조 2항은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제약,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복리에 적합하는가를 판단을 했겠죠? 그 얘기 여기 나옵니다. 공공성을 고려하면 1번 얘기가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예,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2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겠군. 자,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분리이론의 입장이었습니다. 분리이론은 23조 3항과 23조 2항이 입법사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하죠. 3번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였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 아예 언급이 나왔던 이 부분인 거죠. 다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판단하는 거. 예, 이것도 맞는 게 있고요. 4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겠군. 예, 요 얘기인 거죠. 요 얘기는 이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는 합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된다면 예,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까지만 가능하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하는 판단이요. 그 다음 5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경우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경우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겠군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얘기인 거예요.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있어요.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 경우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논리는 누구의 논리였던가요? 이 논리는 이건 경계이론의 입장이에요. 경계이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을 해주고 있는 5번 답안은요 헌법재판소가 경계이론의 입장에 있군 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4번을 풀어보시는 게 맞았고요.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A에서부터 E를 바꿔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맥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글의 흐름이라고요. 그럼 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내용을 집어넣고 확인하는 것이 맞는데요. 자, 답이 됐던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이 됐던 녀석을 보면 자, 경계이론의 입장과 분리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던 D를 보면 자, D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경계이론은요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만 구분되는 양자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25번의 4번 답항에서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틀린 거죠. 이래서 틀린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맞는 거니까요. 앞에 뒤에 내용을 보시면 문맥이라고 하는 거,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글의 앞뒤를 보시면 A 부분에 B 부분에 각각의 앞뒤 내용을 보시면 각각 확인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셨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얘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